면회 오신 분들 계십니다. 보람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디스듬이 들어오고 있었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렇게 나는 먼지를 세며 살았다. 어머니, 들으세요. 면회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면회. 그 단어가 내 귀에 닿는 순간 나는 잠깐 멈췄다. 오래전에 그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주 오래전.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때 나는 혹시나 했다. 혹시 올까? 혹시 보고 싶어질까? 혹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혹시는 사라졌다.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과 애초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일이다. 나는 어느 순간 후자를 선택했다. 그래야 덜 아팠다. 그런데 어머니, 자제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보람이의 얼굴이 이상했다. 평소와 달랐다.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다. 25살짜리 요양보호사가 숨길 수 있는 표정이란 그리 많지 않다. 그 아이의 얼굴은 언제나 투명했다. 다들 오셨어요? 내가 물었다. 네, 다 오셨어요. 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요즘은 날씨가 흐리면 무릎이 먼저 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것을 나는 아침에 이미 알고 있었다.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걸었다. 요양원 복도는 언제나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 냄새와 국 냄새가 섞인 어디에도 없는 냄새. 처음에는 그 냄새가 낯설어서 밥을 못 먹었다. 지금은 그 냄새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다. 면회실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였다. 정장이었다. 셋 다. 큰아들 재현이, 작은아들 재민이, 딸 수진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 양복을 입은 남자. 서류를 들고 있었다. 가죽 가방. 명함집이 보였다. 변호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프지 않았다. 그냥 무거웠다. 아주 무거웠다. 5년 동안 오지 않았다. 전화도 드문드문. 명절에도 핑계였다. 어머니, 올해는 애들이 아파서요. 어머니, 이번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다음에 꼭요.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이 5년이 됐다. 그런데 지금 왔다. 변호사를 데리고. 나는 문을 열었다. 세 개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왔다. 동시에 표정이 바뀌었다. 재현이가 먼저 일어났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미안한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재민이가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건강.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내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의 핏줄이 파랗게 드러나 있었다. 갈색 반점이 여럿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82, 해를 산 손이었다. 괜찮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봤다. 저분은 누구냐?
잠깐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상의? 그게 재현이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영등포 건물 있잖아요. 거기 매각 얘기가 나와서요. 어머니한테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영등포 건물.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맞다. 오늘 비 온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내가 버려진 이유를. 서울에 온 건 23살이었다. 전라도 어느 시골. 논 사이에 있던 작은 집에서 나는 자랐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품을 팔았다. 형제가 5이었다. 나는 셋째였다. 집에서 셋째는 늘 어중간한 위치다. 첫째는 맞이라서 책임이 있고 막내는 어려서 귀여움을 받는다. 셋째는 그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일찍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한 일은 식모살이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그때는 그렇게 불렀다. 누군가의 집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느니 월급은 없었다. 밥과 잠자리를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첫 집은 성북동이었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부인은 까다로웠다. 아이가 셋이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다. 누울 자리는 부엌 옆 골방이었다. 겨울에는 바닥이 얼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추웠다. 그래도 괜찮았다. 서울이었으니까. 서울에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몰랐다. 그냥 달라질 것 같았다. 23살의 나는 그 막연함을 믿었다. 2년을 그렇게 살고 25세 방직 공장에 취직했다. 공장은 영등포에 있었다. 이름이 한일방직이었다. 지금은 없어진 공장이다. 그때는 컸다. 여공이 수백 명이었다. 기숙사가 있었고 밥이 나왔다. 월급이 있었다.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다.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모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공장 생활은 힘들었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기침 소리. 먼지가 많았다. 눈이 자주 충혈됐다. 목이 건조했다. 손바닥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힘든 줄 몰랐다는 게 맞다. 힘든 것과 그냥 사는 것의 경계가 내게는 없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다. 이름이 기태였다. 같은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였다. 과묵한 사람이었다.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 대신 손이 부지런했다. 뭔가 고장나면 고쳤고 뭔가 필요하면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공장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숙사 화장실 수도가 고장났을 때 그가 와서 고쳐줬다.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그가 수도 파이프를 다루는 손이 크고 투박했다.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 다 됐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뒤로 눈이 자꾸 마주쳤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마주쳤다. 27에 결혼했다. 식은 작게 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몇 명. 공장 근처 식당을 빌렸다. 예복은 따로 맞추지 않았다.
치마 저고리를 빌렸다. 기태는 양복을 하나 샀다. 사진이 한 장 있다. 지금도 내 방 서랍 안에 있다. 그때 사진. 내가 웃고 있다. 기태는 안 웃고 있다. 기태는 원래 사진에서 잘 안 웃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이 웃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그 눈을 본다. 우리는 영등포 어느 골목 2층 방을 얻었다. 월세였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 창문으로 아침에 햇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 방이 좋았다. 거기서 재현이가 태어났다. 재현이가 태어나던 날, 기태는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시절 남자들은 분만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나 혼자였다. 산파가 있었고 간호사가 있었다. 재현이가 나왔을 때 나는 울었다.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무게가 갑자기 느껴졌다. 나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울었다. 기태가 들어와 재현이를 봤을 때 기태도 울었다. 과묵한 남자가 우는 것을 나는 처음 봤다. 그날부터 우리 셋이었다. 재현이가 12살이었을 때, 재민이가 6살이었을 때, 수진이가 3살이었을 때, 기태가 쓰러졌다. 공장에 서였다. 기계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동료들이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했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에서 사흘을 버텼다. 나는 사흘 내내 병실에 있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른다. 아이들은 옆집 아주머니한테 맡겼다. 나는 기태 손을 잡고 있었다. 사흘째 새벽, 기태의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다. 의사가 왔다. 간호사가 왔다.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나는 몰랐다. 알면서도 몰랐다. 기태는 46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새 아이가 나를 봤다. 재현이는 울고 있었다. 재민이는 뭔가를 알면서 울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아직 잘 몰랐다. 엄마, 수진이가 내게 왔다.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그 아이의 몸이 따뜻했다. 작고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에 기대어 간신히 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울지 않겠다고.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기태가 없는 세상은 달랐다. 모든 것이 나 혼자였다. 돈을 버는 것도, 아이들을 먹이는 것도, 집세를 내는 것도,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나는 공장으로 돌아갔다. 기태가 죽고 일주일 만에 주임이 말렸다. 이씨, 좀 쉬다 오지. 쉬면 돈이 없어요. 그게 전부였다. 공장 일을 하면서 식당 일도 했다. 새벽에 공장 가기 전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에는 부업으로 옷 단추를 달았다. 눈이 침침해도 달았다. 손이 떨려도 달았다. 재현이는 12살부터 신문을 돌렸다. 처음에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재현이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그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는지. 그냥 살았다. 날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밤이 오면 누웠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했다. 몇 년이 지났다. 재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재민이가 뒤를 이었다. 수진이가 가장 늦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했다. 아이들이 컸다. 나는 그 성장을 바라보면서 혼자 생각했다. 다 컸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괜찮겠구나. 그 괜찮겠구나가 나를 방심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건 40대 중반이었다. 아이들 셋이 어느 정도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재현이가 결혼을 했다. 재민이가 직장을 잡았다. 수진이가 대학에 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돈을 어떻게 쓸까? 평생 돈을 모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 것, 살림 것, 앞으로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은 없었다. 부동산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공장 동료 순자한테서였다. 이씨, 요즘 영등포 쪽이 올라간다더라. 거기 작은 거 하나 사두면 어때? 나는 처음에 웃었다. 그 돈이 어딨어? 없어도 대출 끼면 되잖아. 대출. 그 말이 무서웠다. 빚이 무서웠다. 기태가 죽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빚이었다. 기태 병원비로 생긴 빚. 그것을 갚는데 4년이 걸렸다. 그 4년 동안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배웠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말은 듣기 싫었다. 하지만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영등포. 내가 젊었을 때 일했던 곳. 기태와 처음 살았던 곳. 재현이가 태어난 곳. 나는 그곳을 알았다. 골목마다 알았다. 어느 가게가 언제 생겼는지, 어느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몇 달을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작은 것을 하나 사보자. 빚은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평생 다른 사람 집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 공장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살았다. 한 번쯤 내 것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은행을 찾아갔다. 처음에 직원이 나를 잘 안 봤다. 나이 든 여자 혼자 와서 대출 상담을 한다고 하니 건성으로 대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다 물었다. 다 적었다. 집에 와서 계산했다. 또 계산했다. 가능했다. 빠듯하지만 가능했다. 나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다. 영등포 어느 골목 안쪽. 1층은 세탁소, 2층은 미용실. 낡은 건물이었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다.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했다. 그게 첫 번째였다. 임대료가 처음 들어왔을 날, 통장에 숫자가 생겼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생기는 돈.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다.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순자가 말했다. 이씨, 그게 바로 자산이야.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너를 위해 일하는 거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그 임대료를 쓰지 않았다. 또 모았다. 그리고 몇 년 뒤 두 번째 건물을 샀다. 이번엔 더 큰 것을. 마포 쪽이었다. 4층짜리.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 위층은 주거였다. 계약서를 쓸 때 부동산 사장이 말했다.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제분들이랑 상의 안 하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혼자 결정합니다. 그게 맞았다. 내 돈이었다. 내가 번 돈이었다. 아이들 덕에 생긴 돈이 아니었다. 두 번째 건물이 생겼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은 몰랐다.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러다가 일부러 숨기게 됐다. 이유가 있었다. 재현이가 한 번은 전화해서 말했다. 어머니, 저 요즘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혹시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얼마나? 3천만 원만요. 3천만 원. 나는 그 돈을 줬다.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줬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안 줘? 그런데 재민이가 또 전화했다. 어머니, 저도 좀 집을 넓혀야 하는데. 나는 또 줬다. 수진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남편이 전화했다. 어머님, 처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치료비가. 나는 또 줬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았다. 아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재현이 며느리와 통화하다가 들었다. 며느리가 몰랐던 것이다. 내가 들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고. 그 건물이 다 어머니 거라면서.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건물.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새어나갔던 것이다. 아니면 어딘가에서 알아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야 한다고. 잘해야 한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몸이 나빠진 건 75이었다. 무릎이 먼저였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러다가 허리, 그러다가 고혈압. 하나씩 하나씩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다. 재현이한테 전화했다. 재현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드네. 혹시 가끔 와줄 수 있겠어? 재현이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저도 바빠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요양원 같은 데가. 요양원. 그 말이 나왔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재민이한테도 전화했다. 요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수진이한테도. 엄마.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더 좋을 수도 있어. 새 아이가 같은 말을 했다. 요양원. 나는 사흘을 생각했다. 아이들이 바쁜 건 알았다. 자기 삶이 있는 건 알았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테스트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불편해서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다. 이사날, 새 아이가 다 왔다. 차를 빌려서 짐을 날랐다. 내 방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사진들을 쌌다. 기태와 찍은 사진도.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다. 절차를 설명했다. 서류를 작성했다.
재현이가 내 짐을 방에 넣었다. 재민이가 냉장고에 뭔가를 채워 넣었다. 수진이가 침대 시트를 폈다. 1시간쯤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또 올게요. 나는 침대에 앉아서 그들이 나가는 것을 봤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흰 벽, 창문 하나, 침대, 서랍장, 욕실 문. 내 방이었다. 내 것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내 방. 나는 눈을 감았다. 기태, 당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처음 한 달은 적응이 힘들었다. 냄새가 낯설었다. 밥이 낯설었다. 사람들이 낯설었다. 내 것이 아닌 시간표가 낯설었다. 아침 7시에 기상, 7시 반에 세면, 8시에 아침 식사, 10시에 체조, 12시에 점심, 오후에 활동 프로그램, 6시에 저녁, 9시에 취침 준비. 평생 내가 정했던 시간들이 없어졌다. 처음에는 그게 싫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편해지기도 했다. 생각할 것이 없었다. 오늘 뭘 먹을지, 언제 뭘 할지. 그냥 흘러갔다. 몸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옆방에 박할머니가 있었다. 78이었다. 경상도 분이었다. 말이 많았다. 처음에 내가 왔을 때 막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자제분들은요? 면회는 자주 오겠네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첫 달이 지났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재현이가 한 번, 수진이가 한 번, 재민이는 없었다. 2달이 지났다. 재현이 전화만 왔다. 짧았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응, 저도 잘 지내요. 그래. 3달이 지났다. 전화가 없었다.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는 대 반년이 걸렸다.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이곳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지만 나쁜 곳도 아니었다. 보람이는 착했다. 25살. 경기도 어느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했다고 했다. 조용하고 부지런했다. 내가 힘들어하면 먼저 왔다.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이는 부르지 않아도 왔다. 할머니, 오늘 무릎 어때요? 어제보다는 낫다. 체조 시간에 무리하지 마세요. 알아. 그렇게 대화했다. 길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이었다. 박할머니와도 가까워졌다. 박할머니는 자식이 둘이었는데 면회를 꽤 왔다. 한 달에 2번쯤. 그날은 박할머니가 화를 잘 냈다. 반대로 면회가 없는 날은 조용했다.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오면 화를 내요? 내가 물었더니 박할머니가 말했다. 와서 또 돈 얘기하거든.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있었다.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이 나쁜 건지, 오더라도 그런 이유로 오는 것이 더 나쁜 건지, 나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냥 생각했다. 요양원 창문은 서쪽을 향했다. 오후에 햇빛이 들었다. 그 빛이 창가 의자에 앉으면 등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다. 눈을 감으며 기태가 생각났다.
젊었을 때의 기태, 기름 묻은 손의 기태, 아이들 보며 울던 기태, 46에 가버린 기태. 당신은 이런 걸 생각하라고 가버린 게 아니지. 나는 혼자 말했다. 창밖에서 비둘기 소리가 났다. 식사는 늘 같은 자리에서 했다. 백이호 박할머니, 백사모 최할아버지, 백사오나, 그리고 새로운 106호 정할머니. 최할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항상 같은 방향을 봤다. 밥을 먹을 때도 같은 방향. 정할머니는 치매 초기였다. 어떤 날은 멀쩡했고 어떤 날은 딸 이름을 부르며 복도를 걸었다. 그 이름이 영숙이었다. 영숙아, 밥 먹어라. 영숙아, 어디 갔니?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영숙이는 1년에 한 번 왔다. 서울 사람이었다. 바쁘다고 했다. 올 때마다 1시간도 안 있고 갔다. 정할머니가 딸이 온 날은 하루 종일 조용했다. 반면 간 날은 저녁에 혼자 울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가족이 뭘까? 오는 것이 가족인가? 그리워하는 것이 가족인가? 아니면 임대료는 매달 들어왔다. 관리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겼다. 매달 담당자 최 씨가 전화를 했다. 유약헌 원장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들도 몰랐다. 이번 달 새 건물 임대 수익입니다. 총 합계는 최 씨가 금액을 말했다. 나는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다 정립해요. 기존 계좌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영등포 건물 상태 어때요? 외벽 보수 공사 마쳤습니다. 세입자들 계약 갱신도 다 됐고요. 잘 됐네. 전화를 끊으면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유양원 할머니가 건물 세 채의 주인이라는 것. 아무도 몰랐다. 나는 일부러 아픈 척을 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싶었다. 아이들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지. 재현이에게 전화했다. 재현아, 엄마가 요즘 많이 아파. 많이요. 어디 가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 잠깐 침묵. 어머니, 거기 의료진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오겠다는 말이 없었다. 재민이에게도 해봤다. 재민아,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여기저기. 나이가 드니까. 어머니, 잘 챙겨 드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바로 걱정하는 척했다. 하지만 와보겠다는 말은 없었다. 나는 그 반응들을 기억했다. 요양원 노트에 적었다. 날짜와 함께 내가 한 말과 아이들의 반응을. 보람이는 내가 뭘 적는지 궁금해했다. 할머니, 일기 쓰세요. 뭐 그런 거야. 뭐 쓰세요? 기록. 무슨 기록이요? 나는 잠깐 그 아이를 봤다. 눈이 맑았다. 인간 기록. 보람이가 이상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웃었다. 할머니 재밌으셔. 나는 웃지 않았다. 재밌는 게 아니었다. 아프고 답답한 일이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진짜를 알아야 했다. 몇 달 뒤, 나는 또 전화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재현아, 엄마가 변호사 만나보려고. 왜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유 원장이나 뭐 그런 거.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거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한 건 아닌데 미리 해두는 게 낫잖아. 저번에 재민이가 어머니 건물 얘기하던데. 혹시 그건 매각 생각하세요? 건물. 역시 알고 있었다. 아직 생각 없다. 그렇구나. 재현이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 참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어머니, 그럼 제가 가도 될까요? 변호사 얘기 들어보고 싶어서요. 올 수 있군. 5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재산 얘기에는 올 수 있군. 나는 속에서 뭔가가 식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혼자 할게. 전화를 끊었다.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적었다. 재현 재산 언급에 방문 의사 표명. 5년 만에 처음. 결론 아직 판단 보류. 연필을 내려놓았다. 창밖에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기태. 나는 혼자 불렀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당신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사람이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답이 없었다. 당신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만난 건 혼자였다. 요양원에서 바깥에 나갈 때는 보람이가 도왔다. 보람이가 휠체어를 밀었다. 나는 걸을 수 있지만 멀리 가면 힘들었다. 법무법인은 요양원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여자였다. 이름이 정 변호사였다. 처음에 나를 보고 잠깐 놀라는 표정을 했다. 요양원 복장이었으니까. 하지만 바로 정중하게 맞았다. 어머니,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앉았다. 유 원장 쓰려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건물 세 채에 대해 설명했다. 주소, 현황, 임대 수익. 정 변호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문적인 눈빛이었다. 자제분들 계십니까? 셋, 있어요. 그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선 가짜 유언장 하나 써주세요. 정 변호사가 멈칫했다. 가짜요? 자식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반응을 보려고. 정 변호사가 나를 한참 봤다. 어머니,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요? 자식 셋한테 다 나눠주는 내용으로.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면회를 오는 자식에게만 준다. 정 변호사가 잠깐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가짜 유언장을 새 아이에게 보냈다. 등기 우편으로. 일주일 뒤, 새 아이가 동시에 전화를 했다. 재현이가 먼저였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그래, 거기 조건이 있던데. 어머니, 면회 못 온 게 많이 죄송해요. 정말로요. 죄송하다. 그 말이 나왔다. 5년 만에. 그래. 나는 말했다. 와봐. 그 다음 주에 재현이가 왔다. 혼자. 면회실에 들어왔을 때 5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많아졌다. 아들도 늙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재현이가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앉아. 재현이가 앉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현이가 먼저 말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바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기 싫었던 것 같아요. 오기 싫었다. 솔직한 말이었다. 왜? 여기 오면 어머니가 늙으신 게 보이잖아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나는 재현이를 봤다. 어릴 때 눈이었다. 48이 됐어도 눈은 그때였다. 내가 무섭다는 게 나는 더 무서웠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매일이 혼자 여기서. 나는 말하다가 멈췄다. 창밖을 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민이는 그 다음 주에 왔다. 아내와 함께였다. 며느리는 처음 왔다. 어색해했다.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다. 과일 바구니. 재민이는 이야기가 많았다. 아이들 이야기, 회사 이야기. 나는 들었다. 그리고 중간에 한마디 했다. 재민아. 네.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인지 알아? 재민이가 굳었다. 기억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1년 3개월 전. 내가 돈 빌린다고 했을 때 재민이가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랬다고. 나는 말했다. 그냥 알고 있어. 그것도 가족이 아는 거야. 재민이가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남편이 씩씩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래 못 찾아뵙고 죄송합니다. 나는 사위를 봤다. 얼굴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래 살다 보면 표정은 읽어도 마음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진이는 내 손을 잡았다. 내 손이 거칠다는 것을 수진이가 알까?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 엄마. 수진이가 불렀다. 보고 싶었어. 나는 수진이를 봤다.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나도 그냥 말했다.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 보고 싶지 않은 자식은 없었다. 6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세 아이가 각자 2~3번씩 왔다.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재현이 6회, 혼자 온 날 3번, 가족과 온 날 3번, 재민이 4회, 주로 주말, 수진이 3회, 매번 짧게. 오는 이유가 다 달랐다. 재현이는 오래 있었다. 별말 없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그것이 좋았다. 재민이는 올 때마다 뭔가를 가져왔다. 과일, 음식, 옷, 뭔가를 줌으로써 죄책감을 덜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나는 그것도 기록했다. 수진이는 짧게 왔다. 할 말이 없는 것인지 급한 것인지 올 때마다 조금씩 어색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8달이 되던 날 보람이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오늘 면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응. 자제분들 다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변호사.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셋이 있었다. 재현이, 재민이, 수진이,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 나는 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재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기다렸다. 영등포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매각하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봤다. 재현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재민이는 재현이 눈치를 보면서 끼어들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수진이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탁자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 부분에 서명만 해주시면. 서명. 나는 그 서류를 봤다. 건물 매각 위임장이었다. 나는 서류를 집었다. 천천히 읽었다. 아주 천천히. 방 안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건물. 내 것이야. 재현이가 멈췄다. 알고 있죠, 어머니.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물론이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나는 재현이를 봤다. 너희가 왔다. 네. 8개월 만에 셋이 다 왔어. 재현이, 재민이, 수진이가 서로를 봤다. 그리고 변호사도 데려왔어. 변호사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말을 끊었다. 천천히 말했다. 버려진 적 없다. 정적이 흘렀다. 버린 건 너희들이었어.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면회실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왔다. 복도에서 보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방으로 가자. 방에 돌아와 창가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정 변호사님. 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진짜 유언장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오기 전의 하늘. 기태와 첫 번째 방에 살던 때 그 창문으로 보이던 하늘도 이런 색이었다. 그린 날 우리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옆에 누웠다. 말이 없어도 따뜻했다. 영등포 건물은. 나는 말했다. 보람이 그 애한테 주려고요. 전화 너머에서 정 변호사가 잠깐 말이 없었다. 요양보호사요? 응. 그 아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5년 동안 날 봤어. 내가 아프면 왔고, 내가 외로우면 곁에 있었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마포 건물은 요양원에 기부할 거예요. 여기 노인들 치료비로 써달라고. 네. 마지막 건물은. 나는 잠깐 멈췄다. 자식들한테 남길 거예요. 셋이 나눠서. 자제분들게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요. 그래. 내 자식들이니까. 나는 말했다. 나쁜 자식들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정 변호사가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후회. 5년 동안 혼자 이 방에서 지내며 후회라는 것을 많이 했다. 더 일찍 말할 걸. 더 솔직할 걸. 더 따뜻하게 대할 걸. 더 엄하게 가르칠 걸.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후회하지 않게 됐다. 내가 한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결과가 나빠도 이유는 있었다. 사랑이 이유였다. 후회는 나는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만 하는 거야. 죽으면 후회할 시간도 없잖아. 재현이가 다시 왔다. 혼자. 변호사도 없고 동생들도 없이. 면회실에서 나를 봤을 때 재현이의 얼굴이 달랐다. 지난번처럼 계산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어머니. 앉지도 않고 말했다. 그날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기다렸다. 건물 매각 얘기 꺼낸 거. 변호사 데려온 거.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였을지. 상처. 나는 말했다. 상처는 오래전에 입었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다. 요양원 보낸 거. 아니. 그럼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전화 한 번 안 한 거. 1년 넘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인 안 한 거. 재현이가 무너지는 얼굴을 했다. 그게 상처야.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도 모를 뻔했다는 게. 재현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것을 봤다. 저 아이가 운다. 48대 나이가. 나는 일어서서 재현이 옆에 갔다. 재현이의 등에 손을 얹었다. 주름진 손이었다. 갈색 반점이 있는 손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재현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재현이가 얼굴을 들었다. 건물 있다고 왜 말 안 했는지. 혼자 다 하려고 한 게. 그것도 잘못이야. 어머니. 가족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주 숨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야. 나는 다시 내 자리로 갔다.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현이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오늘은 맑았다. 햇빛이 창가로 들어오고 있었다. 여기서 살 거야. 요양원에서요? 여기가 나쁘지 않아. 보람이도 있고, 박할머니도 있고, 어머니, 재현아. 네. 와. 그냥. 보러. 와. 나는 말했다. 건물 얘기 말고, 유원장 얘기 말고, 그냥 엄마 보러 와.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렇게 할게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나는 생각한다. 내가 살아온 것들을. 공장 먼지, 기름 묻은 송, 아이들 밥, 월급 봉투, 건물 계약서, 기태의 눈.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었다.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다. 내가 다 살았다. 그것이 자랑스러운지는 모른다. 자랑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에 너무 피곤한 삶이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나를 오래 어머니로 당연히 여겼던 것뿐이다. 항상 있을 거라고, 항상 기다릴 거라고, 항상 받아줄 거라고. 그것이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것뿐이다. 틀리지 않다. 나는 그랬다. 그것이 맞고 틀린 것을 따질 생각이 없다. 그냥 이제는 알았으면 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숨이 가끔 가쁘지만,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보람이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녁 시간이에요. 나는 일어섰다. 슬리퍼를 끌었다. 복도로 나갔다. 소독약, 냄새와 국 냄새.
이제는 익숙한 냄새. 박 할머니가 이미 식당에 앉아 있었다. 이씨, 오늘 뭐가 나왔어? 몰라. 된장찌개래. 나는 된장이 싫은데. 나는 박 할머니 옆에 앉았다. 밥이 나왔다.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조기. 따뜻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에서 저녁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잠깐 봤다. 기태, 밥 먹어요. 속으로 말했다. 나는 그날 알았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택은 늦어도 된다는 것을.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면